네, 안녕하세요. 황성화입니다. 네, 오늘은 42인의 세계적 음악치료사가 들려주는 음악치료 이야기 책에서 한 챕터를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주시고요. 사례를 통해서 대상에 대한 이해, 그리고 치료적인 개입, 특히 음악의 중재 방법과 기법, 그리고 그 사례가 의미하는 바,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소개할 내용은 17장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진 청소년과의 개별 음악 치료입니다. 특별히 이 사례는 대상관계 이론을 중심으로 했다고 하는데 오늘은 경계선 성격 장애와 대상관계 이론 중에서 중요한 부분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배경 정보입니다. 주인공은 린다라는 17세 스페인계 소녀입니다. 2개 국어를 할 수 있었던 소녀이고요. 입원 병동에 있었어요. 그래서 자살 소동으로 입원을 했었고요. 예전에도 그러한 자살 시도 경험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지능이 생각보다 조금 보통 이하 수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적장애가 있는 거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제대로 양육되지 못한 그 폐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이 친구는 심리 검사 소견에서는 경계선 성격 장애로 나왔었고요. 그리고 최종 임상 진단은 반응성 적응 장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반응성 적응 장애는 예전 진단명이에요. DSM 3, 4 이전의 진단명이고요. 지금은 반응성 적응 장애라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의미하는 것인지 사실 저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 여기서 좀 주로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단서들을 가지고 이 대상자를 좀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거는 이따 뒤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 이 대상의 그 어린 시절부터 좀 살펴보면 생후 2년간 이제 양친하고 같이 생활을 했다가 2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이후로 여동생 그리고 어머니하고 같이 엄마랑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11세쯤에 보육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가서 보니 이제 신체적인 학대를 많이 받아왔었던 것 같고 그리고 자기만 이제 그 보육원으로 갔고 여동생은 이제 엄마하고 같이 생활을 하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 병원에 이제 입원하기 전까지 약 한 30여 개의 보육원을 도망쳤다. 그렇죠. 그래서 도망치고 나서는 거리에서 친구들하고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 30여 개의 보육원에서 도망쳤다고 한다는 거는 네, 물론 이제 11세 이후로 보육원으로 갔기 때문에 뭐 애착이라든지 이런 건 분명히 생기긴 했었겠지만 엄마의 상황이 그렇게 이제 건강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엄마랑 같이 보내기는 했다 치더라도 엄마로부터 건강하고 필요한 그런 양육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30여 개의 보육원에서 도망갔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어떤가요? 네, 좀 쉽지 않죠. 그렇죠. 누군가와 이렇게 정을 나누거나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우리가 도망가는 이유는 결국 뭐였겠어요? 내가 그곳의 식구가 아닌 것 같고 내가 그곳에서 뭔가 외지에서 온 그곳의 주인공 같지 않은 내 삶이 늘 누군가에게 붙어 있는 것 같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삶을 여전히 살았을 것 같고 내가 주인공인 것 같은 삶은 결국 사실 부모로부터 길러지고 그것이 나의 자존감으로 이어지고 또 삶을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관점으로까지 우리가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마 어린 시절부터 그런 것들이 제대로 길러지지 못했을 확률이 크겠죠. 그러니까 그것을 끊임없이 그것을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리로 계속 나가고 친구들하고 있으면 그래도 내 생활인 것 같고 내 삶인 것 같은 아마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이런 식으로 대상자를 이해할 때에 대상자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듣게 되면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경험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치료사로서 그런 상황들에 물론 인간적으로는 놀랄 수 있겠지만 치료사로서는 놀라기보다는 그런 단서들을 통해서 대상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는 시도가 필요하겠죠. 우리가 입원하기 전까지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결국은 자살 소동으로 입원을 하게 됐는데 보통 자살 소동은 또 왜 일어나게 될까요? 왜 자살을 하고 싶을까요? 내가 이 세상에 존재 없는,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 누군가도 필요로 하지 않는, 그 누군가도 나의 존재를 달가워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확률이 크겠죠. 특히 이 린다 같은 경우에는 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왜 자살을 하려고 했었고 어떤 자살 에피소드로 이곳에 오게 됐는지 여기 자세하게 설명이 되지는 않았는데 그런 것도 있었을 것 같고 우리가 또 어떤 관계 안에서의 자살은 나를 좀 봐달라는 Look at me라는 그런 이슈를 가지고 자살에 소동을 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극단적인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나에게 돌아오는 그런 경험을 했었다면 아마 그런 이제 뭐 비슷한 그런 자살 소동도 있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17세에 만나게 됐는데 15세, 16세 때 이제 강간을 좀 당한 기록도 있네요. 자, 보십시다. 자, 엄마하고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했었고, 특히 또 여동생은 엄마랑 생활하는데 자기만 보육원으로 보내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엄마가 힘들면 뭐 둘이니까 둘을 한꺼번에 보냈다. 그러면 이제 보육원에 가서 내 여동생하고 나. 이런 식으로 만약에 생활을 했더라면 많이 또 달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어, 엄마는 여동생하고만 있었고 자기는 버려졌다. 라는 이 생각에서 되게 자유롭지 못했을 것 같아요. 둘이 같이 버려졌다면 엄마가 힘들었었으니까, 엄마가 우리를 못 받았으니까, 엄마가 뭔가 다른 거를 해야만 했으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치더라도 나만 버려졌다는 거는 이건 좀 다른 문제가 되겠죠. 거기다가 학대를 많이 당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이제 하다가 지금 아까 11살 때 보육원을 갔다 그랬잖아요. 11살 때 무슨 시기가 시작이 되나요? 11세, 12세, 13세, 그렇죠. 사춘기죠, 사춘기. 이제 신체적인 변화도 나타나고, 마음의 정신적인 변화. 나는 누구인가? 이런 이슈가 굉장히 커질 때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11살이라 그러면은 우리 나이로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요 나이 때예요. 그때 보육원을 갔다는 얘기는 너무 충격이 크겠죠. 그렇죠. 아마 뭐 집에서 많이 맞거나 이랬다면 차라리 보육원을 가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건 자기한테 주어진 이 삶이 녹록치 않고 평안하지 않았고 또 자기 혼자 이거를 이겨내고 극복하기에는 너무 환경이 자기가 뭔가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었을 거라고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여러 수차례 걸쳐가지고 17세 병원에 오기까지 어, 몇 년이요? 2, 3, 4, 5, 6, 7, 한 5, 6년 정도, 5, 6년 정도를 보육원에서 약 한 30여 개 보육원을 도망치듯이 생활을 했고, 그 사이에 자살, 그리고 거리에서, 그리고 강간,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 지금 나오진 않았지만, 약물 남용까지 해가지고, 그런 이제 이슈들을 분명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이 사례가 지금 미국이었을 것 같은데, 미국의 그 예전에 청소년들에게 많이 나타났던 이슈들 중에 하나죠. 약물, 강간, 학대, 그리고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실 굉장히 많이 대상자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생각해 볼 수 없는 그런 이슈들이기 때문에 사실 잘 마음으로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치료사들에게. 그러나 내가 자꾸 저 린다의 입장이 되어 봐야 됩니다. 나는 지금 17살이에요. 자,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17살이에요. 2살 때 부모가 이혼하고 나서 엄마 혼자서 나와 내 동생을 길렀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과 초등학교 시절을 보냈어요. 보내면서 엄마한테 많이 맞았어.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쯤 됐을 때 엄마가 나를 보육원으로 보냈어요. 근데 나만 보낸 거야. 내 동생은 보내지 않았어. 근데 나만 보냈어요. 근데 거기서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
그래서 한두 번 도망 다니기 시작했어요. 도망을 나오면 갈 데가 없으니까 친구들하고 같이 거리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붙잡혀서 가고, 다시 또 돈 떨어지고 돌아가고, 이러면서 보육원을 한 30여 개를 이제 거쳐서 생활했어요. 그 사이에 또 강간도 당했어요. 그리고 약물을 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자살 시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결국 병원에 실려와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그 린다가 어떨 것 같아요? 그 삶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될 것 같은, 나는 괜히 태어난 존재인 것 같고, 뭐 이런 자기 비하, 그리고 아무도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을 것 같고, 모든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고, 다시 말하면 나를 또 버릴 것 같고, 나는 그냥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었고, 어, 세상으로부터 그냥 아무것도 보호받지 못했던 모습.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이 좀 드나요? 심지어 여자였어요. 약자였어요. 세상의 약자. 아이고 여자였고.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하게 정신 건강이 발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겠죠. 정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마찬가지죠. 지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입원을 했을 때 초기에는 모습이 잘 토라지고 또 내적 동요가 있을 때 갑자기 훅 위축되고 고립돼. 그리고 반항적이고 충동적인 공격성도 많이 보였고, 그리고 좀 비만이 있었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제 분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다시 해보도록 합시다. 약 한 8개월 정도 입원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사례는 그 입원 기간 중에 처음에 그룹 치료에서 이제 개별 치료로 넘어가면서 이제 이 사례를 서술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린다가 경계선 성격 장애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성격 장애 유형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죠. 원래 성격 장애라기보다는 인격 장애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초창기에는. 그러나 이제 인격이라고 말하는 그 인격의 의미와 성격의 의미는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4부터는 성격 장애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 성격 장애는 크게 세 가지 군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A군, B군, C군. A군의 특징은 별나고 괴팍함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기에 되게 이상하다, 독특하다, 이상하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뭐 관계 안에서 타인에게 크게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 자체만 이상한 거죠. 그게 A군에서 편집성, 분열성, 분열형, 그래서 약간 정신분열, 그 조현이랑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B군은 조금 힘들어요. 관계 안에서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극적이고 감정적으로 변덕스러운. 특히 B군의 성격 장애는 자기 스스로 자기가 문제가 있거나 이상이 있다라고 잘 못 느껴요. 그것을 인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격 장애가 아닐 확률이 커요. 그 정도로 자기 스스로를 몰라요. 그리고 남들도 그냥 관계 맺기 전에는 그냥 너무 평범하고 너무 아무 이상 없고 그냥 아주 일반적인 우리 흔히 보는 그냥 사람으로 보여요. 그러나 이제 관계를 맺어보면서 그 사람의 깊은 모습을 보기 시작하면서 굉장히 다르구나, 힘든 점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반사회성 성격장애, 그리고 경계선 성격장애, 그리고 연극성 성격장애,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인공은 여기 이 중에서 경계선 성격장애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C9는 불안이나 걱정이나 두려움이 좀 가득한 유형이죠. 그래서 이것도 관계 안에서 나타나긴 하지만 B군처럼 상대방을 굉장히 농락하거나 힘들게 하는 뭐 C군도 뭐 힘들긴 하지만 다 뭐 성격장애 다 해서 힘들긴 하지만 B군이 유난히 힘들어요. C군은 회피성, 의존성, 강박성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린다는 B군에서의 그 경계선 성격 장애예요. 자, 경계선 성격 장애는 지금 PT를 보면 두려움, 버림받을까 봐 두려움, 요게 가장 큰 이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먼저 좀 설명을 해보자면, 이 경계선 성격 장애인들의 가장 큰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예요. 나는 누구인가. 이거 언제 나오는 주제죠? 철학에서 나오는 거죠, 철학. 그리고 인생의 그 발달 단계에서는 언제 나오는 거죠? 청소년. 그렇죠. 사춘기가 시작돼요. 그때. 나는 누구인가. 다시 말하면 약간 그 정도의 발달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아직 자아상이 확립이 안 돼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를 보통 청소년들은 이제 어떤 호르몬의 변화와 그리고 이제 몸의 변화가 이제 느껴지면서 이제 머리도 깨어나고 그러면서 저런 질문이 들어가긴 하는데, 우리 경계선 성격 장애인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나와서 이거를 내 안에서 고독과 어떤 깊이 있는 고민 안에서 찾는 게 아니라 상대를 괴롭히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찾는 거예요. 상대적인 자기의 모습, 자아상을 찾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정하고 관계 안에서 이런 문제와 이슈들이 많이 드러나게 돼요. 어, 그리고 그때그때 되게 감정적이고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충동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특히 경계선 성격 장애가 이제 발병되는 뭐 그 특징 중에 하나가 버림받은 그 유기에 대한 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그 두려움이 크다 보니까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버림받음을 피하기 위해서 매우 상당히 노력을 하는 편이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노력하면 상대방, 관계 안에서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상대방을 굉장히 이상화를 시켜요.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었고, 당신 너무 최고고, 너무너무 좋은 사람이고, 막. 그래서 내가 오롯이 그, 약간 이제 부모의 상을 찾는 거죠, 사실은. 부모의 상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그렇게 이상화를 시켰는데, 이 사람이 조금 부족한 모습을 보거나,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약속을 했는데 조금 지각을 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여. 뭐 연락했는데 연락이 바로 안 됐거나. 그리고 그때부터 상대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비난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아니구나. 나쁜 사람이야. 그래서 굉장히 적대화를 하면서 그 상대를 굉장히 이제 못 살게 굴죠. 나쁘게 해서 그 적대화를 하는데, 이 경계선이란 이름이 들어간 게 이제 이것 때문이에요. 이상화를 했다가 적대화를 했더니 요 경계 안에 있다,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인간은 누구나 좋은 점도 가지고 있고 나쁜 점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아니면 이거야. 흑백처럼 바라보게 돼요. 그게 우리 앞서 살짝 말했던 분열인데, 뒤에서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경계선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상대를 이상화했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요. 그럼 적대화를 합니다. 근데 이 적대화를 왜 하냐면, 이 사람의 이슈가 뭐라고 그랬죠? 두려움, 버림받을까봐 두려움이라고 했잖아요. 적대화를 하는 이유는 상대가 나를 버리기 전에 내가 먼저 이 사람 나쁜 사람 만들어서 내가 먼저 나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게 다 당연히 무의식 중에 일어나죠. 의식화되어서 절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린다에게도 이와 같은 성격 장애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동적이기도 했고, 그 상대를 이상화시키고 적대화시키고, 그러니까 아마 어디죠? 네, 거기에서 우리 아까 엄마한테 버림받아가지고 간 보호소에서 여러 번 다시 탈출하고 나오고 했던 게, 그곳을 이상화했다가 적대화했다, 이상화했다, 적대화했다, 이 많은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났을 확률이 큽니다. 그쵸? 어, 그, 그래서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 지금 PT에 보면은 홀로 있기 어려워요. 그래서 상대를 힘들게 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성인이 만난다는 거는 내가 뭔가 상대에게 내 모든 것을 걸고 의존해서 그 사람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하는 그런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니죠. 건강한 관계에서는 사실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또 부딪히고 깨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의 적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고 또 건강하게 소통하는 법을 배워가는 건데, 이들은 이제 그런 걸 배우려고 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
자기 자신에 많이 빠져 있을 확률이 커요. 나는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나는 버림받지 않아야 하고, 나는 다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실 일관적이고 적절한 관계를 맺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성격장애 분들이 다 마찬가지긴 한데 특히 경계선 성격장애인 분들은 일관된 메시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리고 적절한 관계를 맺는 그 경험. 그 적절하다는 거는 그린오프 마더처럼 모든 것을 다 받아주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좌절도 경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잘 이겨낼 수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을 버티고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지지 않고 서로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관계 같은 걸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이제 I 메시지를 찾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게 뭘까? 나는 이걸 원해. 뭐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지각하거나 바로 연락이 안 와. 그럼 원하는 게 원래 뭐였겠어요? 나는 너가 나에게 제때 연락했으면 좋겠어. 왜? 그렇지 않으면 네가 나를 무시하거나 네가 나를 하찮게 여기거나 우리 관계가 깨어져서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다가갈 수 없을까 봐 두려워. 내가 버려질까 봐 두려워.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건데 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몰라. 자기가 사실은 몰라요. 무의식이기 때문에 몰라. 그래서 어떻게 전달이 되겠어요? 상대를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난을 퍼부는 거예요. 너는 인간이 뭐 그렇죠. 이제 그런 비난을 퍼붓고 나면 그다음부터 이제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자꾸 이들에게 이제 필요한 게 I 메시지.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 이런 걸 계속 찾는 것이죠. 네, 사실 지금 좀 전에 이제 PT에서 제가 설명을 못하고 넘어간 게 있었는데 그 린다에게 유일한 그 건강한 가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할머니였어요, 할머니. 이게 굉장히 희망적인 이야기죠. 아무도 없었다면 정말 린다는 너무너무 절망적인 삶을 살았을 것 같은데, 린다는 엄마나 또는 나중에 이제 이야기도 나오죠. 아빠나, 동생인가요? 이렇게 하고 관계를 뭐 좋다, 뭐 이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책에서 린다는 할머니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 이렇게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사실 린다에게는 그나마 관계를 건강하게 맺어볼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하나의 좋은 자원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린다는 병원에서 주 3회 그룹 음악 치료에 참여하게 됩니다. 음악에 맞춰서 노래도 하고 춤을 추는 모습을 자주 보였어요. 그래서 음악을 참 좋아하고 또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보기엔 굉장한 장점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룹을 주도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그것이 어떤 이 린다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나 그런 사람과 함께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어떤 욕구로 보기보다는 그냥 린다가 자기 자신의 어떤 내면 감정에 대한 체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고 직면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룹을 막 주도하고 뭔가 다른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래서 페르소나죠 사실은 그런 수준으로 있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룹 말고 개별 음악 치료를 하도록 하자. 그래서 분노 그리고 좌절과 같은 그런 감정을 좀 직면하고 그런 정서를 인내하는 능력을 좀 더 향상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개별 음악 치료로 이제 의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 린다님께서 예정된 시간에 침대에 그냥 누워 있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음악 치료를 제대로 진행이 못 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어, 계속 침대에 누워 있었던 거는 결국 자기가 개별 치료를 갔을 때 뭔가를 직면해야 되고, 뭔가 나의 모습을 봐야만 하고,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거나, 알고 싶지 않거나, 깨닫고 싶지 않거나, 내가 보기에도 너무 하찮고 보잘것없는 것 같은 나의 모습.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것들이 무의식 중에 신체화 같은 걸로 나타나면서 계속 빈둥대거나 느릿느릿해지면서 계속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나 이런 모습으로 나타났을 확률이 크겠죠. 그렇게 해서 음악 치료에 잘 오지 않았다고 해요.
네, 그리고 우리 린다에 대한 배경 정보를 살펴봤습니다. 2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고요. 그리고 쭉 엄마랑 같이 여동생과 살아오다가 11살 때 이제 유기가 됐고 그곳에서 계속 바깥으로 탈출하기를 한 30여 차례, 30여 군데의 보육원을 거쳤고 그리고 거리에서 생활하고 그리고 강간의 경험도 있었고 그리고 자살을 시도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할머니랑은 이제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를 해 왔었나 봐요. 그렇게 살아왔던 이 친구에게 이제 약물 남용도 있었고요. 이 친구가 이제 병원으로 입원을 하게 되죠. 병원을 입원하게 돼서 그곳에서 그룹 음악 치료를 하다가 뭔가 이제 직면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점점 더 다가오게 되면서 개별 음악 치료로 의뢰가 됐고 거기서는 직면하지 못하고 뭐 계속 거절하고 이렇게 거부하는 어떤 신체와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자, 이 친구의 이제 영역별 진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네, 정서적으로 사실 뭐 얘기할 게 많죠. 일단은 뭐 사회성과도 관련이 있겠지만 어쨌건 누군가와 건강하게 신뢰로운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늘 우울, 자, 우울, 슬픔에서 더 깊이 들어가면 우울한 거죠. 우리가 슬픔을 언제 느끼는 감정인가요? 슬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떨어질 때,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못했을 때, 못하게 될 때, 그럴 때 우리가 슬픔을 느끼게 되죠. 우울은 거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죠. 네, 약간 무기력함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 대상이 없거나 그 대상이 있더라도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우울함을 느끼게 됩니다. 어, 그래서 이제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단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요. 그렇죠? 자신감도 많이 떨어졌을 거고 자존감도 뭐 바닥이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관계도 뭐 쉽지 않았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적합한 어떤 내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어떤 그것에 집중하는 능력, 집중력도 굉장히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유기에 대한 우울이 있었다고 해요. 유기. 누군가 나를 또 버릴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5살, 6살 또는 10살 이 아이들이 누군가 부모가 나를 버린다라는 생각과 그 느낌으로 계속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음, 뭐 다 그런지 또는 여러분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그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런 유기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살아가지는 않잖아요. 그게 이제 아주 신뢰가 있는 관계에서 살죠. 설마 부모가 나를 버릴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혹시? 뭐, 네,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평생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얼마나 우울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럼 내가 왜 버려져야만 하는 것이냐? 근데 그것이 사실은 뭐 환경과 상황 탓일 수밖에 없잖아요. 또 엄마나 아빠도 건강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이제 관계 안에서 계속 투사되고 나타난다는 것이 이제 좀 어려움이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누군가 나를 계속 버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뭘 잘못해서 보통 아이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네가 뭘 해서라기보다는 너는 그 존재 자체로 너무 예쁘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야.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육이 버려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내가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내가 버려지지 않고 이 집에서 계속 살기려면 나는 끊임없이 엄마한테 잘 보여야 되고 그래서 뭔가 내가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집안일을 아니면 엄마가 싫어하는 걸 절대 하지 않거나 엄마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되거나 이래야 되는 그런데 얘가 지금 유기를 당했어요. 그럼 그게 깨져버린 거죠. 그때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아 내가 뭔가 잘못했다 나 때문이다 물론 이런 생각을 물론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아이는 이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그것이 아니라 저 사람들 나쁜 사람이야.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분열과 어, 내가 원하는 저 사람이 이제 움직여주기를 기대하는 투사적 동일시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여러분이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자기 자신에 대한 느낌, 나에 대한 느낌을 타인이 나에게 다 가지는 인상,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못생겼어도 나 뭐 이 정도면 괜찮아 했는데 누군가 자꾸 못생겼다 그러면 아, 내가 못생긴 걸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사실 더 중요한데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그리고 그가 나를 바라보는 저게 맞는 거야 라고 이렇게 이제 왜곡을 하게 되는 것이 있었던 거죠, 이 친구에게. 그래서 이 지금 모든 것들과 관련된 이슈들이 이제 계속 있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계속 뭐 많은 단어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책에도 그렇게 나오긴 했지만 결국 이 린다에게 가장 큰 이슈는 뭐였냐면 신뢰로운 관계 형성이 전혀 되지 않는 거죠. 신뢰로운 관계 형성. 누구와? 부모와. 네, 부모로부터 우리가 맹목적인 사랑을 받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커야 되잖아요. 네가 어때서 예쁘고 네가 어때서 사랑스럽고 네가 어떻기 때문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의 생명과 너의 존재 자체는 그냥 그걸로 우리에게 너무 큰 기쁨이고 이렇게 돼야 이것을 상대적으로 타인으로부터 받아야 부모로부터 받아야 내가 스스로가 설 수 있는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못 받았어. 그러니까 내가 끊임없이 의심할 수밖에 없고 나는 언젠간 버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 불안감과 내가 뭔가 문제가 있고 나는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어떤 그 나에 대한 낮은 자존감들이 계속 나를 괴롭혔겠죠. 근데 이게 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힘들기 때문에 이걸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이걸 이제 투사하게 되죠. 그래서 경계선 성격 장애에는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 뭐 조금 전에 좀더 얘기했지만 이것이 늘 함께 따라다니는 이슈가 됩니다. 네. 그러면 분열을 먼저 살펴보고 그다음에 투사적 동일시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열은 지금 영어로 보면은 splitting 이렇게 써 있어요. 어, 우리말로 번역될 때 조금 다른 단어들을 쓰는 경우들이 있어서 영어를 같이 주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궁금하고 찾아보고 또 앞으로 이해할 때 한국말 단어만 보지 말고 영어로도 함께 이해를 하면은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분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신 분열처럼 뭔가 다 떨어졌다 이런 분열을 의미하는 거는 아니에요. 나 또는 다른 사람, 우리가 이 인간은 좋은 점도 가지고 있고 나쁜 점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긍정적인 모습과 또 부정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는 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또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또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페르소나를 쓰면서 좀 안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걸 함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이게 통합이 안 되는 경우. 그것을 우리가 분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유아가 좋은 엄마와 나쁜 엄마의 어떤 상충되는 정서를 동시에 받아들이지 못해서 한쪽만 경험한 뒤에 다른 쪽은 이제 의식에서 배제해버리는 거예요. 한쪽만 경험하고. 특히 이제 자신에게 나쁜 점을 없애려고 하는 것 같은 것도 비슷한 개념인데 뭐냐면 우리가 엄마가 되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고 나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엄마도 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때로 따라서 뭐 다양할 수 있겠지만 어쨌건 일반적으로는 아이에게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려고 하겠죠. 그리고 때에 따라 또 나쁜 모습을 보여서도 다시 빨리 회복하고 또 아이에게 뭐 미안하다고 하거나 뭔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거 가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성장하면서 아, 엄마도 실수할 수 있구나. 엄마도 저럴 때 뭐 못 참고 화를 내기도 하는구나. 이런 걸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성장을 하는데 이거를 못 받아들이는 거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특히 뭐 예를 들어서 맨날 때리기만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걸 줘. 그러면 어떤 아이는 그 좋은 것만 보려고 하는 아이도 있을 거고 또는 어떤 아이는 어, 좋은 거를 상상할 수 없어. 왜냐면 늘 나를 때리기만 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으로 한쪽만을 이제 생각하고 한쪽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빛과 그림자처럼 확 이분법적으로 나뉘어버리게 되겠죠. 그 흑백 논리처럼. 이 분열이 다른 사람을 볼 때 뭐 그렇다, 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보는 거가 그 사람에게 사실 뭐 영향을 나쁘게 미치지는 않아요. 뭐 관계 안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특히 아까 뭐 치료 상황에서도 치료사를 좋은 사람으로 봤다가 뭐 조금 나쁜 거 조금 보면 그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해서 막 비난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정말 큰 이슈가 되는 거는 타인에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그런다는 거죠. 나에게도 내 자신의 모습이 좋은 모습이 있고 나쁜 모습이 있을 수 있는데 좋은 모습은 받아들이고 나쁜 모습은 우리가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그런데 그런 나쁜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걸 무의식에서 내 나쁜 점을 다 이렇게 묻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하냐면 버리는 거예요. 밖으로. 밖으로. 밖으로 버린다는 게 뭐냐면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사인 거죠. 투사. 제가 뭐 가끔 이런 예를 많이 드리면 제가 막 너무 졸려. 그런데 내가 지금 여기서 강의하면서 졸면 안 돼. 그리고 졸리다라는 표현을 해서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자꾸 졸린 거를 내 거라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의식 중에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쏴가지고 아우 여러분 왜 이렇게 피곤해요? 졸려요? 아유 왜 이렇게 반응이 없어? 이러면서 마치 졸려서 이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인 것처럼 내 거를 자꾸 던지는 거. 이런 것을 우리가 투사라고 하는 거죠. 근데 투사만 가지고 사실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아요. 뭐 졸려요? 내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기만 하고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서, 안 졸려요? 그러고 넘어가면은 괜찮아요. 근데 동일시라는 거는 마치 상대는 정말 졸리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졸리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이 사람한테 막 그게 얘기를 해야죠. 이 사람이 가만히 그 얘기를 듣다 보면은 마치 자기가 그런 것 같아. 자기가 졸린 것 같고, 그래서 자기 때문에 이 강의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게 느끼게 된 거야, 이 사람이. 그게 누구 거였어요, 원래는? 내 거였죠. 근데 내 거를 이 사람한테 투사해서 내 이슈를 이 사람 거인 것처럼 가지고 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투사적 동일시라고 합니다. 근데 투사적 동일시가 될 때는, 나 혼자서 던졌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아요. 이 사람이 그것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건강하고 별로 개의치 안 하면 그걸 또 안 받을 수도 있어요. 뭐라는 거야. 나 하나도 안 졸리는데. 이렇게 하고 넘길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아무리 쏴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이 사람도 건강하지 않거나 뭔가 어떤 내가 더 중요한 사람, 뭐 이렇게 우위에 있는 사람이거나 이럴 때는 이 힘 때문에 이게 이 사람한테로 넘어가서 이 사람이 이걸 받아들이게 돼요. 그럴 때 이제 이 사람은 내사적 동일시를 하기 시작하죠. 자기 게 아니었는데 마치 자기 것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 그리고 이거는 내 건데 마치 제 거인 것처럼 내가 던지는 거. 이것이 투사적 동일시입니다. 좀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우리가 그 투사적 동일시와 분열이 뭐 같이 다니는 세트예요. 세트. 분열이 돼서 내 안에 나쁜 것이라고 보여지는 걸 밖에다 쏘고 그거를 제 거로 만드는 과정. 이게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잖아요. 투사적 동일시는 하는 사람은 다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일인데요. 조종을 합니다. 저 사람을 조종해요. 매니플레이트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조종을 당합니다. 특히 뭔가를 하게끔 조종당하기보다는 감정적으로 조종을 많이 당해요. 그래서 정말 기분 나쁘지 않았는데 내가 투사적 동일시를 하게 되면 저 사람이 갑자기 기분이 나빠져. 그리고 가족들에게서 그런 거 많이 일어나죠. 가족들에게서. 그렇죠. 그래서 뭐 가족 또는 이제 연인, 부부 이런 데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어, 우리 분열에서 이제 좋은 어머니 부부는 투입이 되고 나쁜 엄마 부부는 다른 사람한테 투사해서 그거를 이제 처분하는 거를 보통 이제 아기 때 엄마에게서 해요. 근데 아기들은 감정과 정서가 분할이 많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어떤 건지 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은 자기의 어떤 나쁜 것들을 막 이렇게 표현을 해요. 막 짜증을 내요. 그럼 그 짜증을 보면 엄마들이 그래 너 짜증이 나는구나 이렇게 뭐 객관적으로 바로바로 그러지 않죠. 어떻게 해요? 아유 짜증이 나.
또 애가 막 울면은, 막 내가 막 아파. 얘가 자연스럽게 나한테 투사적 동일시를 하고, 엄마는 자연스럽게 그거를 내사적 동일시를 해서 둘이 동일시가 되죠. 아기 때 분명히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원시적 심리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일어나는데 그게 잘 받아들여지고 나면 아이가 뭘 배우냐면 이 감정을 엄마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그래서 뭐 졸릴 때 짜증이 막 나서 막 울어. 그러면 엄마가 보다가 어휴 그래 졸렸어. 졸리면 자야지. 누가 그랬어? 누가 그랬어? 이러면서 이 감정을 막 대처해주고 그리고 어떻게 지금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알려주고 이런 것들을 해줘요. 그러면 이 정서를 얘가 자연스럽게 익히고 대처하는 법을 익혀가는데 막 졸리고 막 그래서 울었더니 엄마가 막 소리를 버럭버럭 치면서 저 졸리면 같이 잘 것이다 같이 소리 질러 막 왜 뭐 울고 난리야 뭐 이렇게 했어요. 그럼 아이가 그때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구나 졸리면 이제 자야 되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죠. 저 사람은 나한테 혼나니까 내가 혼나지 않으려면 왜 그 공포니까 위협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느끼지 않고 내가 살아가려면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 돼. 그래서 다시 뭐가 돼? 역으로 투사적 동의시를 엄마가 아이에게 해요. 그럼 아이가 엄마로부터 내사적 동의시를 하게 되고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는 배우지도 못한 채 이 나쁜 정서를 그대로 가지고 있게 되죠. 근데 이걸 내가 계속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 이거를 다시 바깥에다 버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자기 스스로 혼자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는 게 나쁜 일인지 좋은 건지 하나도 모르는 채로 성장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내면에서 나를 파괴하거나 나가 보기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어떤 그런 것들을 어, 타인에게 쏴서 진짜 저 사람이 그걸 느끼는 것처럼 만들고 진짜 저 사람이 저걸 하게끔 만드는 거. 어렸을 때 이게 됐으면 이제 여기서 끝났었겠죠. 어렸을 때 안 돼서 이게 계속 나타납니다. 그래서 투사적 동일시가 일어나요. 이거를 우리가 그 아까 경계선 성격장애랑 좀 연결해서 보자면 그러니까 버려질까봐 어떤 그런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게 많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유기가 된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쁜 거를 안정적으로 투사해서 그 사람이 신뢰로운 관계 안에서 이걸 다 받아내고 이걸 다 해결해주고 해소하고 다시 나한테 돌려주는 그 관계 안에 있지 못할 때 이 분열과 투사적 동일시를 자기도 모르게 마구마구 쓰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죠. 네. 뭐, 정리가 좀 됐나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내가 어떤 분노와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거 내 거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분열이에요. 내 거면 안 돼. 나는 그러면 나는 누군가를 분노하게 하거나 적개심을 가진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내 친한 내 애인에게 쏘는 거죠. 이 감정을 막 쏴요. 그리고 어떻게 쏴요? 막 조종하면서 쏘는 거예요. 뭐, 뭐 얘는 조금 이따 들어줄게요. 막 쏴요. 그럼 이 사람이 그거를 막 듣다 보니까 자기가 더 화가 나고 자꾸 막 적개심이 일어나. 내가 쏜 거 자체는 투사지만 이 사람이 그 감정 원래 내 건데 나는 느낄 수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그걸 막 느끼게 돼요. 이게 투사적 동일시예요. 투사적 동일시는 이제 조심해서 우리가 다뤄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좀 정리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게 보통 어린 시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들이고 그게 그 시절에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서 넘어갔어야 되는데 넘어가고 우리가 원래 뭐 해야 돼요? 직면해야 되잖아요. 정서는 힘든 거, 분노, 적개심, 슬픔 이런 거 직면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아이들은 그걸 할 수가 없죠. 부모로부터 해결하는 것을 같이 동일시 안에서 배우고 익히고 어떻게 대해야 하는 건지 직면하는 건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건지를 이제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그 정도 수준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계속 투사해서 그 사람이 그걸 해결하게 만드는 그래서 원시적 심리 메커니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혹시 더 이해가 안 되면 저한테 바로 연락을 주세요. 제가 충분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린다의 강점을 얘기하다 지금 여기까지 나왔는데요. 특징, 영역별 진단이죠, 영역별 진단. 그래서 정서적인 걸 얘기하다가 그 얘기를 했고요. 지금 이제 음악의 특징을 보면은 목소리나 악기 사용이 아주 풍부했고 표현하는 일에 굉장히 열린 자세를 보여줬고요. 음악에 맞춰서 노래하거나 춤추는 모습도 자주 보여줬다고 했었죠.
그러나 즉흥연주 자체에 대한 조금 약간 저항을 했었다고 해요. 그러나 이거는 이제 치료사의 판단이었던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즉흥연주 자체를 저항했다기보다 즉흥연주를 통해서 얘가 투사되었던 어떤 그 이슈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것을 저항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 이제 앞의 내용을 토대로 강점과 필요를 짧게 보겠습니다. 강점은 자신의 생각도 자신의 감정을 목소리와 다양한 악기를 통해서 표현하는 일에 대해 열린 자세를 보여줬다. 이게 되게 좋은 말로는 이런데 감정이나 생각을 다른 데다 쏘는 걸 뭐라 그랬어요? 투사라고 했죠. 지금 음악에 투사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떤 일이 일어나요? 나중에 음악이 투사적 동일시의 대상이 되는 거죠. 음악이 막 내가 느끼는 그 감정을 그대로 해주는 대상이 돼버려요. 이런 점에서 보자면 음악이 또 굉장히 탁월한 매체죠. 그쵸? 자, 그리고 음악에 맞추어서 노래하거나 춤추는 거, 그리고 즉흥 연주에 이제 저항감을 표시했다는 거. 저항감을 표시하는 게 왜 강점이죠? 네, 어, 뭔가 적극적으로 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항은 참여의 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강점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 필요는 일단은 위안이 필요하겠죠. 정서적으로 지지가 분명히 필요하죠. 그리고 심도 있게 감정을 탐색할 필요, 그리고 분노를 적절하게 표현할 필요도 있습니다. 어떤 연령, 그리고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감정을 탐색하고 분노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그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이었다면, 이제는 이 대상자, 린다의 연령에 좀 적합한 17살, 우리 이제 고등학생 넘어가잖아요. 17살이면. 그러면 자기를 좀 통제할 수도 있고, 조절할 수도 있고, 상황과 때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고, 또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하고 싶은 것도 참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연령에 적절하고 적합한 관심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담아낼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악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안에 내재하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었는지, 다시 말하면 내가 음악에다 투사한 거, 음악에 투사했던 그게 뭐였는지 사실 그걸 탐색해. 왜? 그게 바로 내 거였으니까 그거를 알아갈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봅니다. 자, 치료 목적과 계획을 살펴보죠. 치료 목적은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통찰하는 것, 충동성 밑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꾸 내가 충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그것을 표현하고 조절하는 것, 그리고 자아와 자기 자율성,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앞에 있는 것들을 감정 통찰하고 표현 조절을 가능하면은 내가 무엇을 원하는 거고, 내가 어떠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가겠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에 대한 것, 그리고 내가 행동하고 또 내가 자율적으로 하는 것을 조금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는 게 이제 이치로사가 설정한 고울이었어요. 그러나 제가 아까 앞에서 말했던 필요에 조금 더 깊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걸 이제 어떤 전략을 쓰려고 했는지를 좀 보면 일단 타인의 어떤 인상에 의존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인상에 이제 의존했던, 그러니까 자기를 내가 나를 보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나. 되게 연약한 사람이죠, 지금. 내 것도 다 다른 사람한테 쏘고 있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나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치료사가 충분히 지지해주고, 그리고 내담자가 음악적인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반영해주고, 탐색해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치료사가 하고자 했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 음악적으로 표현하는 바를 치료사가 거울처럼 투영한다고 여기 이제 써 있는데, 우리가 반영하는 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반영하고 또 그 음악적인 표현을 통해서 그 안에 의미를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래서 그 표현들을 더 지지해 주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타인의 인상에 의존했던 어떤 그런 기존의 삶이 아니라 음악적인 표현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를 보게 만드는 그 작업을 지지와 반영과 탐색이라는 것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두 번째로는
유기에 대한 우울과 불안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유기되지 않길 원하는 소망, 누군가 신뢰로운 관계를 맺고자 하는 그 욕구, 이걸 조금 더 의식화, 그러니까 넌 정말 그거를 원하는 거잖아 라고 스스로 좀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해주면서 그 아이에게 그걸 의식적으로 하게 해서 위안을 주고 분노를 담아서 통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노래를 좀 중간 대상 삼았어요. 여러분이 프로세스를 좀 보면 알겠지만 노래를 계속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노래하면서 했었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공감해주고 일관적으로 그 모든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치료사가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 노랫말을 자기 이야기로 바꿔 부르는 그런 기존의 노래를 그런 작업을 계속했고 자신의 어떤 정서적 욕구를 담아내는 노래를 선택해서 치료에 가져오게 했었죠. 그런 이제 전략을 썼습니다. 네. 진행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1단계에서는 우리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죠. 내담자가 치료사를 테스트하는 거죠. 자, 어떤 테스트를 했어요? 거칠게 행동하고 바닥에 뜯어눕고 침상으로 들어가서 푹 박혀있고 이거 왜 했을까요? 그렇죠. 네가 나를 어디까지 받아줄까? 그리고 치료사가 나를 진짜 염려할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 라는 걸 보기 위해서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테스트에 통과가 안 됐으면 그리고 역시 너도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됐었겠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테스트하는 내담자들을 볼 때 그거 하나하나에 걸려 넘어간다.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투사적 동일시가 되는 거죠. 당한 거죠. 당한 거죠. 네. 그러나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나는 네가 왜 그런지 다 알고 있고 나는 너를 도와주려고 여기 있는 거야. 아무리 해봐. 그러나 나는 너를 진짜 걱정하고 있어. 우리 함께 뭔가를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버텨주는 거죠. 치료사가 뭐 해줬어요? 행동을 반영해줬어. 어떻게? 뭐, 그 얘의 어떤 기분에 맞춘 음악을 연주해줬고, 그리고 린다가 거기에 이제 집중할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줬었어요. 그리고 내담자가 자기가 했던 그 행동이 뭔지, 왜 그랬는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 어떻게 했는지 좀 궁금해요. 그렇죠? 제한된 선택권만 뭐 허용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네. 린다가 그래서 이제 뭘 깨달았냐면, 이게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내 감정 기억에서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가 저걸 했구나. 다시 말하면 거친 행동을 하고 바닥에 동을 했던 거는 내가 정말 슬프고 보고 싶지 않았던 나의 어린 시절, 그리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나의 어떤 어려움, 내면의 감정들, 보고 싶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나쁘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 거고, 그럼 우리는 더 이상 만나지 않고 나는 이런 일을 하지 않을 거야. 그렇죠?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다르구나라는 걸 또 알게 됐어요. 그렇죠. 음악적인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약하다고 느끼는 감정을 내가 표현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아까 뭐 거친 행동이 다 어떤 행동이었어요? 울거나 막 이렇게 움츠러들고 이런 게 아니라 막 치료사한테 막 적극적으로 막 했었죠. 그것이 약해 보이고 싶지 않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단계를 통해서 내담자 안에 어떤 이슈가 있었고 그것이 다른 사람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탐색할 준비를 하는 것. 이것이 1단계의 이제 목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2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훈습이라고 이제 명명이 되어 있어요. 내담자가 어떤 행동 발산에 대한 충동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게 되는 것에서 이제 이 훈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훈습 단계에서는 이제껏 억압되었던 유기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의식화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면 점점 우울해지고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하게 되죠. 원래는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투사했죠. 다른 사람한테 던졌어요. 근데 이거를 내 걸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기 우울도 또 다시 기억이 나고 환경적인 분리 경험에 대한 기억들, 어린 시절의 그 기억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노래, 가사 창작과 즉흥 대화 안에서 이것이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음악이 자기 동일시가 되다 보니까 어떤 왜곡이 있었는지 파악이 되고, 진짜 나는 누구이고, 내가 느끼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를 느끼고 표현하는 시기. 그리고, 감정과 억압된 내용을 언어로 표현하도록 이제 노래로 도왔기 때문에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아마도 좋은 어머니와 나쁜 어머니에 대한 감정 표현을 하기 시작했고 그것을 눈물로 나타낸 어떤 그 시기가 바로 이 단계입니다. 어, 사실은 이제 중간 대상이 이제 음악이 된 거였죠. 그래서 두려운 감정이 음악이 수용해줬고, 또 음악이 두려운 감정을 표현하게 해줬고, 또 음악이 두려운 감정에 위안을 줬어요. 원래 이거 누가 해줘야 돼요? 누가 수용해주고, 누가 표현하고, 누가 위안해줬어야 돼요? 엄마가 해줬어야 되죠. 그렇죠? 어, 그래서 이제 음악이 그걸 대신 해줬고, 그러니까 그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해결하는 과정을 겪었던 것 같고요. 병원 이적 과정을 이제 경험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병원을 이적하게 돼요. 이제 진전된 치료의 필요성도 인정이 좀 되고 있었고, 그리고 사후 관리가 이제 잘 되지 않을 것에 대해서 이 아이가 되게 두려움도 가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분리가 되는 거다 보니까 아이에게는 사실은 되게 어려운 경험이긴 하지만 치료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도전에 또 내담자가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시기가 온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이 분리와 관련해서 양가 감정들을 이제 계속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공격적인 행동도 계속 다루고 또 그것을 솔직하게 이제 회피하지 않고 다루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네, 마지막 3단계는 이제 분리 단계입니다. 병원을 결국 하게 되고, 그러면서 분리 감정과 관련된 이제 과거 기억들에 대한 감정을 수용하고 표현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불안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직면해서 진지하고 충실하게 치료 과정을 종식하게 되면서 결국 이 대상자는 대상 항상성을 유지하는 심리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됐어요. 어떻게 하게 됐냐면 노래 사랑은 여기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 라는 이 노래를 통해서 분리와 유기 감정을 다루고 분노를 표현하는 법을 배우게 되었죠. 이 자세한 스크립트는 책에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역할극을 통해 가지고 피아노 건반용의 이름을 붙여서 엄마와 딸에 대한 역할극을 하게 됩니다. 어, 네. 그래서 이런 이제 분리 단계를 자세하게는 책에 나오긴 했는데, 어쨌건 내담자가 음악의 노래를 통해 가지고 여전히 분리를 잘 할 수 있게 되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및 논의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이 과정을 요약을 해보자면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심한 이제 불안과 공생관계에 대한 비정상적인 욕구, 즉 분리개별에 대한 이슈가 있었고요. 타인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이 결여된 타인을 비개성적인 대상으로 바라봤던 경계선 성격 장애도 우리가 이 내담자 가지고 있는 이슈였고요. 이로 인해서 또다시 버림받을 것에 대한 어떤 유기 불안을 가지고 있었죠. 그 음악을 통해서 뭘 했냐면 궁극적으로는 심리적인 고착 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왔는데 음악이 이제 감정을 터치하고 내면을 반영하고 표현을 독려하게 해서 린다가 그 자기의 감정을 노래에 투사하고 노래로 표현할 수 있게 했고요. 치료사는 이제 공감과 지지 또 증관 대상의 역할을 해서 내면 이슈에 직면할 수 있고 또 신뢰로운 그런 안전한 관계를 될 수 있도록 했었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내담자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관계를 보다 건강하고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자, 이것이 이 치료 사례의 요약 내용입니다. 네. 굉장히 길었어요. 제가 여러 가지 이론적인 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길어졌는데, 이 마지막 요약 내용을 여러분이 조금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우리가 음악 치료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고려해 볼 때, 특히 청소년기의 대상자들은 결국은 노래라는 걸 우리가 쓸 수밖에 없고, 또 성인 넘어가서도 악기만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는 쉽지 않아요. 굉장히 피상적인 관계로밖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깊이 있는 관계로 넘어가려면 노래, 가사,
그리고 어떤 목소리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시간 잘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례 한번 다시 한번 천천히 여러분들도 정리를 해보시고요. 이 대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고 또 음악으로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에게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좀 긴 시간 강의 듣느라 고생했어요. 수고했습니다.